네, 한 주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베프의 촉 시간인데요. 오늘도 척하면 촉이 온다는 육감적인 남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 잇따라 흉기 난동 사건하고 살인 예고글이 계속해서 돌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어요. 청소년들 특히 전철역 근처에 있는 학원들 많이 다니거든요. 무서워서 못 다니겠어 이런 말도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이 범죄들이 꼭 돈 없고 힘 없어서 대중교통 같은 거 이용하는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처럼 꼭 그렇게 밀집된 곳에서 한꺼번에 일이 벌어지는 것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그냥 한적한 데 가서 자기네끼리 놀고 위험하지도 않고 꼭 우리같이 그냥 이런 사람들만 당하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고요. 그 살인 예고글에 보면은요, 항상 여성을 죽이겠다. 노약자를 죽이겠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쉬우니까 이런 걸 하겠지만, 너무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소셜 크라임이라고 사회적 범죄. 소셜 크라임? 예, 네. 소셜 크라임이라고 사회 범죄, 사회적 범죄라는 범주로서 지금 나누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대상이라기보다는 그 공간이라든가 어떤 그 집단에 대한 공포를 야기하면서 그것으로서 어떤 이득을 얻는 그런 범죄들인 것 같아요. 살인 예고글이라고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러면은 그게 왜 갑자기 그동안에는 안 나타나다 갑자기 이번에 이렇게 그냥 집중적으로 막 나오는 겁니까? 아마 조선의 범죄, 신길림동 범죄의 그 근처에 있었던 현상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조선 범죄가 터지고 나서 언론이 오보를 했는지 아니면 언론이 의도를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언론에서 이제 조선이 남자만 공격했다라고 하는 말로 나왔어요. 근데 조선이라는 사람은 신림역에서 범인이죠. 살인. 근데 이제 실제로 그건 아니고 그의 범죄 수법이 홍콩에 있는 범죄랑 그걸 이제 모방해서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일종의 오보 같은데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이 남혐 사이트에서 일부 남혐 사이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거죠. 이 남자들만 죽였네. 이거 잘 됐다. 욕도 나오고 막 그래서 낄낄낄 웃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뭐라고 하나 정유정 사건과 연결돼 갖고 왜 정유정은 빨리 신원 공개를 하고 이기영은 좀 늦게 했느냐 이런 잠재돼 있던 것과 연결돼 갖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본 여혐 사이트의 사람들이 와서 다시 그걸 퍼 날라갖고 반대로 이제 한여 20명을 죽이겠다라는 쪽으로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고 그걸 본 저쪽에서도 한남 20명을 죽이겠다는 댓글에서 그게 한 6일 남녀 또 대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안의 본질과는 전혀 무관한 상태에서 한국 사회에 그 잠재되어 있던 혐오 사이트, 헤이트 스피치와 연결이 돼갖고 폭발 직전에 있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최원종이 거기에 약간 참전하는 것 같아요. 최원종 이번에 서현역 사건, 분당 AK 플라자에서 사고를 일으킨 이 사람이 그 범인이 참여했어요? 거기에 일부 자신이 칼 같은 것도 올리고 이러면서 물론 직접적 참전을 그러니까 이 표현이 참전이란 표현 참전을 한 건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일종의 계속 뭔가 이 메아리가 돼서 공명이 있는 상태에서 이 최원종의 사건이 터져버린 거죠. 물론 최원종은 지금 경찰 진술에선 자기는 조선의 범죄를 모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본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건 범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잠재돼 있던 이런 것이 최원종의 사건을 통해서 폭발해 버리니까 결국은 조선과 최원종의 범죄를 본 이 사람들이 똑같이 이제 이걸 스피커 형태로 폭발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 이 메커니즘이 10배로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최원종이나 조선 같은 사람들이 매스컴에 관심을 받는 걸 보고 저건 뭔가 멋있다. 나는 언제 한번 저런 인물이 되어보나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챌린지가 벌어진 거죠. 챌린지? 청소년들한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아이스버킷 챌린지라고 하는 것처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뭘 뒤집어서 가는 그런 챌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형태로 애들이 놀이문화로 변질돼 버렸어요. 이걸 놀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나 실제 할 생각은 없었다. 다만 얼마나 더 자극적으로 얼마나 더 그럴듯하게 그렇게 글을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무서워하느냐를 보는 것이 나에게 사실 기쁨이었고 쟤네들도 저렇게 했는데 나라고 왜 못하겠느냐. 나는 게다가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긴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리고 나는 쟤네들보다 훨씬 능력이 있어서 더 잘할 텐데 왜 쟤네한테만 자꾸 매스컴이 가느냐. 나에게 좀 보여줘라 막 이런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특정한 커뮤니티 사이트, 뭐 DC 인사이드의 특정한 커뮤니티와 사이트가 IP 경유지가 돼갖고 거기서 이제 일종의 무장을 한 애들이나 이런 집단들이 또 딴 데 가서 그걸 하고 이게 지금 사이버상에서 지금 계속 공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화가 이루어진 상태의 중간에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어느 역에서 내가 뭘 하겠다, 모르겠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지금 갈등이 있는 것과 독립적으로 예고되는 것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경찰은 이걸 잡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가야죠. 원인 분석부터 하라고요? 예. 교수님이 해야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거는 일본의 도리마, 거리 악마와 현상을 분석하는 부분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는 이게 비슷하게 나가는 거라고 하면은 지금 조선과 최원종의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과 거기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은 그 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일본의 도리마,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거리 악마의 현상을 사실은 대처하는 방식으로 좀 깊게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서현역 AK 플라자 14명 살인사건, 한 명 들어가셨습니다. 최원종 씨는 22살이고 평범한 중산층 집안에서 자랐는데 형이 영지였다고 하죠. 본인도 영지였습니다. 형은 특목고를 거쳐서 명문대를 졸업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형이 집안에서는 좀 우상시 되었던 것 같아요. 본인도 수학을 잘했고 중학교 때까지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수학 올림피아드도 입상도 했고 그랬다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서 중학교 다닐 때 제대로 이제 실력 발휘를 못했다는 게 본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을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치료를 받고 이러면서 리듬이 깨졌고 특목고 진학에 실패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반 고등학교 갔는데 본인이 다니고 꿈꾸던 그런 것하고는 너무 달랐고 나는 이런 시시한 학교 다닐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자퇴를 하면서 일이 다 꼬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병원 치료도 안 받고 본인은 훌륭하고 잘난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자괴감이 들었고 형하고 비교를 당하면서 계속해서 살 길을 이제 잃어버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기저기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조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극도로 쌓여있던 분노감들이 이번에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좀 표출된 거 아닐까라고 하는 분석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사실은 아니라고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변호사님의 입으로 그 얘기를 해주면은 이런 사람들한테 서사를 부여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 입으로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어떤 방송에서도. 왜 그러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그 자극에 민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 어떤 서사를 갖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또 하나의 뭐라고 하나 이 프라이드라고 하는 이제 범죄적 프라이드를 갖기 때문에 범죄적 프라이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분명히 최원종이 그랬을 겁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박원상 사건이나 많은 사건을 통해서 입시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에서의 어떤 범죄적 표출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개인사고 중요한 건 이것이 왜 사회적으로 폭발성이 가졌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비교하는 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겁니다. 이걸 왜 정신질환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인격장애로 봐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 사회나 전문가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건데 그 두 개가 굉장히 엄격히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신병이 범죄를 일으켰다고 하는 건 매우 조심스럽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그 가능성은 0.01%밖에 없습니다. 그럼 인격장애가 문제냐? 그 인격장애에 대한 문제는 또 그게 이제 결국 사이코패스로 나가는 거지만 이건 인격장애와도 관련이 없는 부분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 현상의 두 가지 사회에서의 그 어떤 함수가 돌아가는 건 뭐냐라는 것을 사실 정확히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신병이 문제다. 어떤 사람은 사실은 인격장애가 문제다라고 해버리니까 국민들이 사실은 헷갈리시기 때문에 요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다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사,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저 표현한 것처럼 수영영재의 몰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가지고 있는 일종의 병리 현상이죠. 그죠? 병리 현상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다.
그죠? 질환과 인격장애와 병리현상이 이게 겹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저걸 가지고 부정적 에너지를 가지고 거리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억제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자꾸 그 사람들에게 뭔가 스토리를 부여주지 말아라. 예, 예, 그러면 예. 그 사람들이 더 으쓱해지고 그런 걸 가지고서 모방 범죄도 늘어나고 예, 본질이 흐트러진다. 그렇죠. 예. 이런 거죠. 예, 예. 자, 그런데 사실 또 그 말씀도 맞지만 또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가 어려운 게 현실적으로 요즘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치료를 안 받고 자기네가 끝까지 버틴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조금 상당수라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상당수는?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고 네. 그 숫자가 우리가 말하는 상당수라고 하는 건 전체 조현병이든 모든 형태의 몇 퍼센트. 네. 근데 숫자는 뭐 100여 명 안쪽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일으키는 범죄의 위험도가 엄청 높죠. 안인득 사건 같은 형태로.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뭐 집단 살인까지도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이제 그 대책이라는 게 사실 어려운 겁니다. 예. 자, 일각에서 어쨌든 언론이 장애인 고립, 정신장애 일반화 이런 거 부추긴다고 자꾸 지적하는데 이건 지금 교수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 하지 예, 말고 본질을 봐라 이제 이런 예.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묻지마 범죄, 정신적인 문제는 뭐 정신적 문제라고 치고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네.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일단 제가 한 네. 2, 3일 동안 묻지마 범죄라고 절대 쓰지 말라고 이제 KBS 앵커하고도 한바탕 생방송 중에 붙었던 적이 있었는데 엊그제. 그러니까 이제 KBS 보도국에서는 묻지마 범죄를 이제 쓰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 보면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묻지마 범죄라고 쓰는 거는 그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당국의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알리바이와 연결되는 거고 또 이제 가해자들을 각성시키는데 이 단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도리마 사건, 즉 거리 악마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가해자 측면에서는 사회적 고립감과 연결되는 이 사이버 공간에서 특히 한국 사회 사이버 공간에서의 혐오 일종의 반문화가 연결돼서 그것이 증폭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근데 제가 이 사회의 뭐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복지 시스템 그런 얘기를 할 주제는 안 되고 그거는 복지 전문가라든가 행정 전문가들이 해야 될 거고 범죄 전문가가 해야 될 것은 왜 이런 사람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을까? 즉 말하자면 재범 관리. 그러니까 조선 같은 건 재범 관리가 안 된 거죠. 왜냐하면 17범까지 될 동안 어떤 억제 장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원정 같은 경우는 범죄적 위험성이 가능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에 대한 관리 문제. 그러니까 정신보건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실 뭐 뒤에 말한 사법위반죄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인 거고 근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복지 정책이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라고 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 그러면 우리나라 입시 정책이 이렇게 엉망개판이야. 그리고 뭐 가정 그 양육 왜 이렇게 잘못돼 있어. 그럼 제가 말하면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제가 그런 전문가도 아닌데. 근데 이제 근본 원인 저는 사실 모티브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티브라는 게 그거고 저는 범죄 전문가의 인텐트를 얘기해야죠. 인텐트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뭐 우리나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서 이런 해결해보자라고 주장하던데 저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택덤 소리라고 하는 그게 거고요. 이 사건을 해결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냥 단지 그런 말을 하나 던져가지고 뭔가 서구적인 제도를 받아들이는 세련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는 있겠지만 그걸 한다고 해서 전혀 나아지는 것도 없고요. 오히려 교정 행정 비용만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올해 초에 대통령 보고할 때 첫 번째 첫 구절이 뭐냐면 섹슈얼 프레데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양반이 굉장히 관종이구나. 말하자면 그 성적 포식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뒤에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이 그래요? 언어적 유의를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데 사실 그 가석방은 뭐 허용한 무기력 부분은 지금 발생하는 두 사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조선 같은 사람이나 최원종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 당신 그 사형시킬 거야, 무기징역시킬 거야라고 핸들 이 사람이 안 할 사람들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조건 자체가 충족되면 다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말하자면 이 사람은 이쪽으로 듣고 딴소리 하는데 아마 장점을 가진 사람 같아요, 한동훈 장관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형벌을 강화한다고 범죄가 억제한다는 일반 예방 것이 아니라, 문제 예방 능력이나 이런 게 그렇지. 확인된 게 아닌데. 그게 아니라 네. 지금 이 조선 같은 범죄 예방, 즉 재범 관리 시스템을 왜 법무 범죄 예방국이 안 하고 있는가에 그렇죠. 대한 답을 왜냐 법무 범죄 예방국은 자기가 관할하는 부서잖아요. 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이 사람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남이 하는 거에 그렇죠. 대해서 자꾸 예. 감나라 대추나라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숟가락을 얹으면서 예. 멋있는 말을 하려고 그리고 그렇죠. 자꾸 관심을 끌려는 그런 게 그래서 좀 답답하다는 말씀 드리는 그런 게 거고. 진짜 문제의 본질을 예. 해결하지 못해준다 이런 얘기 같아요. 예. 자, 이 얘기 하나만 간단히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묻지마란 말 쓰지 예. 말고 무차별 무차별 흉기난동을 하니까 경찰 특공대, 뭐 장갑차 이 얘기 이것도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걸 뭐 든든하다 이런 말 할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잉한 것이고 너무 과잉이죠. 의정부의 한 중학생은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경찰의 5인 검문을 받고 부상을 당했어요. 이게 나중에 장갑차 한 번 이렇게 탁 갖다 놓으면은 아무 때나만 갖다 쓰고 또 이러면서 더 큰 위험 발생시킬 수 아까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범죄 예비 아이들이 저 앞에서 사진 찍고 인증샷도 올립니다. 우리가 한 저 행동이 그 경찰의 군대화를 이끌어냈다고 하는 일종의 그 훈장이죠, 훈장.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거를 오히려, 모르는 겁니다, 이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되네. 왜냐, 이게 경찰의 군대화의 가장 큰 징표는 뭐냐면 네. 이게 멋있을 것 같지만요, 실제로 장갑차 안에 사람 없습니다. 왜냐면 이 뜨거운 날 쇳덩어리 안에 있습니까? 완전 익어버려요. 그럼 익어버리고 그 안에 저분들이 서 계시면 몇 시간 서 계시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거든요. 저 사람 그렇죠.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건 저것은 일종의 가시적인 효과지만 하루 이틀짜리지만 실제로 중요한 거는 차분한 대응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살인 예고하는 아이들이 저 사진 앞에서 사진 찍고 인증샷 올리고 있는데 그거를 애써 광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 정작 건드려야 되고 콕 찍어가지고 문제 해결될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꾸 그냥 딴 데 조금 말랑말랑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꾸 건드려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팍 끌어올라 그러고. 조금 걱정되는 건 호신용품을 많이 사고 있다 그러는데 호신용품이 위험합니다. 오히려 위험하죠. 왜냐하면은 이거 전기 충격기나 이런 거 잘못 썼다가는 범인나 뺏기면 본인이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 자체가 안심을 한다고 핸드백 안에 있지만 그걸 꺼낼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지금의 상황 판단력을 키우는 것을 아이들이나 여성분들한테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네. 그 안에 잔뜩 넣는다고 해서 여성분들 핸드폰 하나에 보면은 전기 충격기, 흡수 스프레이 이만큼 1kg짜리가 있어요. 그 움직이도 못해요. 그러면 차라리 가벼운 가죽 가방 튼튼한 걸로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럼 그걸로 막을 수는 있어요. 차라리 가죽 가방이 무게가 되는 그렇죠. 거지. 예. 이건 실제적입니다. 가방 안에 들어있는 걸 부시럭부시럭 꺼내는 그렇죠. 순간 예, 난 이미 맞습니다. 머리 맞아갖고 큰일 예. 난단 말이죠. 그리고 에어팟 당분간은 끼지 마세요. 이렇게 예, 안 정보가 들려요. 들어와야 사람들이 된다. 예, 오는 예, 거를 예, 몰라요. 예, 예. 이렇게 되면. 자, 무차별 범죄로 인한 불안감 커지면서 호신용품 구매에 문의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나한테 정말 꼭 필요하면 나한테 필요한 거 한 개 정도만 맞습니다. 아주 언제든지 신속하게 딱 사용할 수 있게끔 착용을 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라고 한다면 오히려 다른 방식을 좀 찾는 게 맞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사회 현상 저는 솔직히 아노미적 현상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럴까요? 맞습니다. 사회적인 일정의 시스템 붕괴가 좀 임박한 부분 때문에 걱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